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페이지를 좀 넘겨가면서 교재 없는 부분을 또 제가 이야기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을 뭐 이론에서도 질문했다, 뭐 실기에서 질문했다, 이렇게 하면서 짚어가면서 같이 쭉 한번 다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회계 개념은 회계 1급이든 세무 2급이든 이제 회계 개념 체계나 기초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한 문제씩 해요. 그건 세무 2급이든 심지어 세무 1급에도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회계 분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시죠? 재무회계는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고, 이 정보 주는 수단으로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는 과거에 내가 돈을 빌려왔거나 내 돈이 되었거나 혹은 돈을 벌었거나 이런 과거 정보를 기준으로 나온다라는 거고, 이 재무회계에 우리가 생산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관리회계는 우리 내부 이용자 중에서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 관리회계에는 특정한 우리 그 규칙이 없어요. 보고수단이 그 요구한 자가 필요로 한 방식으로 생산을 해줄 거고, 이 관리회계의 내용은 과거 지향적 정보를 이용을 해서 미래 지향적 정보를 생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일정한 양식이 없는 특수목적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세무회계라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세무회계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고, 그 보고수단은 세법상의 시행규칙에 있는 서식으로 우리가 신고를 할 거예요. 그럼 그 내용들은 우리가 세금에 관련된 거는 내가 거래 징수했어요, 원천 징수했어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과거 지향 정보를 가지고 세무회계 정보를 우리 생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무회계도 당연히 과거 지향 정보고, 원칙은 세법상의 서식을 쓴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고 적혀 있는데, 개념 체계하고 회계 기준은 틀린 거예요. 회계 기준은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고, 개념 체계는 회계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근간인 거예요. 이 개념 체계를 토대로 회계 기준을 만든 건데, 자, 그럼 이 개념 체계에서는 기본 가정이 발생 기준과 계속 기업의 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회계의 질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이 질적 특성은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회계의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가 주요 질적 특성인데, 자, 우리 지금 여기 저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피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다. 그런데 신뢰성에서는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 자, 이 글자는 IFRS하고 조금 섞여 버린 거고, 신뢰성은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우리 하부 속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검표중. 자, 우리 지금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일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회계 질적 특성도 이론 시험에서 종종 질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으로는 우리 예피적,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 있고, 그리고 신뢰성에는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 중립성이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회계에서는 기본 제약 요인이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 효익보다 더 크다면 그 행동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배보다 배급이 더 크면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했죠. 자, 그럼 자, 우리 다음 페이지들에도 내용이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죠. 이 비교 가능성이라는 것,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고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재무회계라는 걸 했을 때에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이러이러한 질적 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럼 올해 얼마 벌었다고만 이야기하면 많이 번 건지 작게 번 건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올해 10억 벌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잖아. 그걸 아는 이유는 전년도에 그보다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예측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 재무제표들을 누르면 정기분과하고 두 개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간별 비교를 해서 무조건 보여줘야 되는 거고,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은 A라는 회사든 B라는 회사든 C라는 회사든 같은 회계 기준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투자를 하든 돈을 빌려주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다음 34페이지에 회계 질적 특성 간의 상충관계라는 게 있죠. 자, 질적 특성의 상충관계에선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우리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 그 자산가액이나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치로, 공정가액으로 표시를 해줄 거고, 그리고 수익의 인식은 진행기준으로 우리가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 그 비용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 대응 원가를 적절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면서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진행 기준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적 적합성이라는 건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고 싶을 때 그때그때 적소에 맞는 정보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회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적시성이에요. 왜냐하면 전년도 걸 계속 제공, 1년치의 회계 기간 동안에 전년도 걸 주는 게 단점이기 때문에 목적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분기 재무제표나 반기 재무제표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반면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재무상태표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 원가로 보여줄 거예요. 이 역사적 원가로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과거 원가를 적어놓고, 수익을 인식할 때도 완성 기준으로 완성되기 전까지,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수익 인식에 이렇게 적혀 있지만 아마 전에 목적 적합성인 제가 발생주의, 발생 기준이고 신뢰성은 현금주의, 현금 기준이다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신뢰성이 현금주의인 이유가 실제 일어나야지만 믿을 수가 있다. 그 전까지는 인식하지 말라.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시험에서 얘 둘이 비교하는 게 나왔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둘 중 한 개라도 망가지게 되면, 신뢰성이 극심하게 하락하게 되거나 목적 적합성이 극심하게 하락이 되어버리면 쓸모없는 재무제표가 돼요. 그걸 망가진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둘 다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두 개 다 충족한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당연히 망가져도 틀린 건데 한쪽이 완전히 망가져도 틀린 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회계 질적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문제를 안 보면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고 갔어요. 자, 다음 이제 40페이지 이제 개정 과목들을 볼 건데, 먼저
우리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이제 우리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수준이죠. 현금이라는 건 지금 즉시 현금할 수 있는 거고, 자, 수표 중에서 우리가 발행한 수표가 아니면 전부 다 현금인 거예요. 그죠? 줬으면 대변의 현금, 받았으면 차변의 현금인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수표야. 그러면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제외하고 또 선일자 수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금이라고 쓰시면 돼요. 전부 다 현금. 선일자 수표는 어음으로 취급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현금이라고 취급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는데, 자, 사실 이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은 일반 전표에 등장한 적은 거의 잘 없어요. 잘 등장은 안 해요. 진짜 등장한다면 회계 1급의 일반 전표에 등장할 수는 있지만 세무 2급에서는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일반 전표에서는. 오히려 결산에서 얘를 만나서 과거에 현금 과부족 처리했거나 현금 과부족의 장부상 잔액이 어느 변에 있다거나 아니면 학교장 이사표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산 때 등장을 하지, 우리 일반 전표는 잘 등장 안 하니까 우리가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당좌예금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자, 당좌예금은 우리가 발행한 거는 줬던 받았던 당좌예금인 거고, 왜냐하면 발행했을 때 당좌예금 적었는데 내가 발행한 거 돌려받으면 취소하기 위해서 당좌예금을 지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받았을 때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걸 받으면 현금이라고 쓰죠. 그럼 그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지우기 위해서 현금을 써서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줬다 받았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자, 이 당좌예금은 당좌 차월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그럼 자, 우리 당좌예금 잔액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있는데, 500만 원이 있는데 원재료 700만 원치를 구입하고 수표 발행하다라고 나오면, 자, 그러면 우린 차변에 원재료 700만 원은 그대로 쓰는데, 자, 대변에 문제에서 지문에서 대놓고 당좌예금 잔액이 500만 원 있대. 그럼 대변에는 당좌예금에 500만 원 있다라고 잔액만큼만 쓰고 나머지 2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당좌예금 잔액 초과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당좌 예금 음수 부분에 대해서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에서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쓰라고 하면 똑같이 분계를 하는데, 당좌 차월 계정 과목 쓰면서 여기에도 거래처를 꼭 써줘야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문제에서 당좌 차월 쓰라 그러면 여러분 쓸 수 있잖아. 쓰라고 시켰는데 대놓고. 그럼 이 당좌 차월은 얘는 계정 과목이 유동부채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입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 해놓고 얘 안 쓰면 잘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 때문에 내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까지 빠뜨리지 말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는 단기 차입금 쓴다고 제가 또 표현하냐면, 시험에서 이걸 원하지 않는 이상은 계정 과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걸 원하면 만들어 넣어 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원하지 않으면 얘 쳐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가 뜨면 이렇게 쓰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 이걸 제가 결산까지 끌고 가볼게요. 자, 결산할 때에 장부상 당좌 예금 잔액이 마이너스로 예를 들어 300만 원이 있대요. 자, 이건
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기중에 이렇게 단기 차입금으로 안 쓰고 그냥 당좌 예금 700만 원이나 써서 마이너스 200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결산 때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얘 마이너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결산 때 나오면 차변에 당좌 예금을 200만 원 높여주면 당좌 예금 잔액은 0원이 되겠죠. 그럼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 꼭 써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산 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통 예금으로 나올 때도 있고 당좌 예금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결산 문제 때. 그러면 차변에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 높여서 제로로 만들고 그 돈만큼 돈 빌려온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정해 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42페이지로 가서 자, 현금성 자산은 이런 문제에 나오는데 취득일 기준으로 보는 거죠. 취득일 기준. 자, 혹시나 해서 자, 우리 그 회계 1급 조회 문제에서 현금성 자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금액을 물어보면 재무상태표에 가면 12월 달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제출용을 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나오죠. 지금 제가 여기를 클릭을 한 거예요. 제출용을. 그럼 여기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나 아니면 우리 매출 채권이나 혹은 아래 뭐 매입 채무나 이렇게 우리가 보던 분류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싶을 때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따로 분류는 안 돼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이 현금성 자산은 이런 문제에서는 기준이 무조건 취득일 기준이고 문제를 봤는데 결산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도래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결산일로 몇 개월 이내로 도래했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으로 대체해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잘 하시고 자, 단기금융 상품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우리 단기매매 증권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단기매매 증권에 여러분 인지할 키워드가 취득시 수수료는 우리는 수수료 비용 900번대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처분시 수수료는 단기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거나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실에 가산할 거예요. 한마디로 취득할 때 수수료만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는데 자, 얘는 자산 중 취득 시 부대 비용 즉시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단기매매 증권 얘 하나뿐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원재료면 원재료, 제공품이면 제공품, 제공품은 시험 문제 안 나겠구나. 자, 매도가는 증권이 매도가는 증권, 만기보유 증권이 만기보유 증권, 심지어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투자자산이든 전부 다 취득시 부대비용 원가에 포함하는데 이 단기매매 증권만 영업 외 비용이 수수료 비용 쓰는 거고 단기매매 증권 처분 손익은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으로 손익인데 근데 얘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지만 영업 외 손익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 단기매매 증권에서 결산할 때에 단기에 취득하면 뭐 당연히 단순하게 우리는 취득 시 유가증권 매입 가액과 결산 시 공적 가액의 차액을 회계 처리할 건데 그런데
단기가 아니라 정기나 정기 이전에 취득을 했으며 그냥 정기말 공정가액과 단기말 공정가액의 차액을 회계 처리하면 돼요. 언제 취득했는지를 봐서. 그 이유가 얘는 지금 잠시만요. 처분이라고 썼지? 평가죠. 자, 죄송해요. 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영업외 수입비용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에 평가손익을 써도 수입비용 처리했다는 건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라고 단정 짓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나 돈 벌었어요 손해봤어요 라고 표현해버린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기말이 한번 지나버리게 되면 이제 취득한 금액에 대한 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계산할 때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 지금 21년도인데 19년도에 샀던 20년도에 샀던 언제 샀던 간에 올해 산 거 아니면 그냥 바로 정기말 거 보고 그 사이 정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냥 기말 공정가액의 차이만 가지고 딱 회계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다른 건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과거 거 끌고 올 거 하나도 없어요. 얘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43페이지에 가서 자, 선일자 수표가 있죠. 자, 선일자 수표는 그냥 어음으로 취급한다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시고, 자, 우리 혹시나 해서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는 우리가 매입은 계정 과목으로 상품이나 원재료 살 때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생각하시고, 이때만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라는 매입 채무 계정 과목을 사용 가능해요. 그 외에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매출에서는 우리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리고 수입 임대료, 혹시 모르니까 부동산 임대 수입할 때 그때 부동산 임대비 주업이라면 매출일 수가 있겠죠. 주업이 아니면 영업의 수익이겠지만 이런 경우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을 쓰고, 얘네들이 매출 채권이고 이 매출 채권은 이런 경우만 사용이 가능해요. 물론 매출 채권에 대해서 매출 채권으로 바꿀 때는 일반적인 상거래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위 매입 매출 외에는 전부 다 우리는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미지급금이나 아니면 미수금을 쓰는 거예요. 얘는 우리 어음이든 외상이든 구분 없어요. 전부 다 미지급금, 미수금. 자, 신용카드 거래는 그냥 외상 거래예요. 일반적인 상거래인지 아닌지 따지셔야 되는 거예요.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는 과세 유형에서는 카드로 들어가는 거지만 부가 매매출 전표에서, 하지만 분계에서는 체크카드는 연결되어 있는 통장 구자에서 돈이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회계상에는 돈 빠져나가는 거래고, 세법상으로는 직불카드는 체크카드든 카드 거래예요. 그래서 매매출 전표에서 카드로 우리가 결제했으면 우리 그 57번 카드 과세냐 면세면 58번 카드 면세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분기에서만 돈이 나간다 라고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을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받을 어음 가지고 좀 보면, 자, 어음의 추심에서 받을 어음 계정 과목 가지고 보면 어음의 추심에서는 추심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 추심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어음의 할인에서는 우리 매각 거래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어음의 할인에서는. 근데 만약에 이론상에 질문한 적은 있는 건데 차입거래의 할인료는 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얘도 900번 돼요. 그래서 할인료는 영업의 비용으로 둘 다 처리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기에서 계정 과목을 사용하는 게 아예 틀린 거죠. 좀 우리 받으러 대변에 치우는 건 알 거잖아요. 사면에 돈 들어왔다 써져 있을 거고. 그러면 추심수수료 할인료 할 때 이상하게 얘가 자주 안 나와서 그런 건지 갑자기 툭 시험 때 나오면 얘가 생각이 잘 안 난대. 그래서 내일까지만 생각나자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어음의 배서 양도나 아니면 배서 양수는 죄송해요. 배서 양도는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거래처 주의하세요. 그죠? 그리고 어음의 배서 양수는 딴 거 보지 말고 일반적인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배서 양수 받으면 나는 일반적인 상거래면 받으러,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면 미수금이라 쓸 거예요. 딴 사람이 받은 걸 나한테 넘겼을 때 내가 받았을 때 배서 양수 받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유무를 확인하고 어음 발 행사 거래처를 입력할 거죠. 그리고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며 부도 어음과 수표. 그럼 이 부도음과 수표는 꼭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고, 이것만이 아니라 부도음과 수표는 부도 상환 청구 비용도 같이 우리 부도음과 수표로 처리해 둘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쓴 이 네 가지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오는 경우죠. 대변에 온다는 것, 받을 어음을 지운다는 거예요. 지우는 게 만기되어 돈 받을 때, 팔아버렸을 때,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양도했을 때, 부도 났을 때 받을 어음을 내 장부에서 지우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외상 매출금 가지고 대손을 좀 볼게요. 자, 대손이 우리 책에는 좀 특이한 위치에 있죠. (57페이지에) 있는데 57페이지 대손이 있죠. 자, 대손에서 첫 번째 대손 발생 시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 대손 충당금 잔액을 확인할 거고, 당연히 합계잔액 시산표 계정 과목 아래를 확인할 거예요. 대손당한 계정 과목의 아래라는 거예요. 만약에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로 갔는데 10월 1일 날 대손당했대. 그럼 단기 대여금이 대손당했다 해서 그럼 가봤는데 아래 대손 충당금이 없죠. 없으면 설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잔액 자체가 없는 거란 이야기예요. 찾아왔는데 미수금도 설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언제라도 뭔가 돈을 받으면서 단기 대여금의 대손 충당금을 정기 말에 설정했던 언제 설정했던 설정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회수한 것처럼 분개하니까 얘가 나타나죠.
그럼 미수금도 설정할 수 있고 설정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봐서 없으면 아래 계정가목 자체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있으면 양쪽 끝에 잔액을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 잔액 한도로 우리가 차변에 쓸 거고 사용을 할 건데, 대손 충당금 부족하거나 혹은 없을 시, 그땐 나머지는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대손 상각비를 써야 되고, 기타 채권 방금처럼 단기 대여금이나 아니면 미수금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자, 이제 얘 둘이는 헷갈리면 안 되죠. 얘 둘이는. 자, 그리고 설정하는 결산대를 보면, 자, 이때 보충하도록 일단 결산대는 먼저 자동 결산에 대손 상각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설정하려고 하는 계정 과목에 플러스가 떠서 보충액이 있으면 그냥 자동 결산을 하고, 만약에 마이너스 환입액이 있으면 수동 결산을 해주는 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대변에 대손 충당금 환입 얼마 이렇게 쓸 건데, 매출 채권 거면 800번대, 기타 채권 거면 900번대의 계정 과목을 쓸 건데,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에 800번대는 항관비의 차감 계정이고, 얘가, 그리고 900번대는 영업외 수익의 성격인 거예요. 이건 이론에서 표현을 할 거고, 자, 우리 실기에서는 800번, 900번을 할 거고,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환입도 자동 계산 요구하면 그럼 그냥 자동 계산하면 되죠. 그런 적 한번 있는 거 기출 문제에서 본 적 있으시죠? 우리 책에서. 그래서 문제에서 환입도 자동 계산으로 해라 라고 요구하면 그럼 시킨 대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적은 이 금액이 음수로 적혀 있던 금액을 써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다음 대손금 회수할 때, 자, 대손금 회수한 금액이 예를 들어 11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럼 자, 첫 번째 대손 세액, 첫 번째는 우리는 회수액이 제일 중요하죠. 차변에 돈 받는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대손 발생 시점을 보는데, 단기 대손 발생분을 회수하면 그냥 대손 회계 처리 취소할 거예요. 기존 대손 회계 처리를 취소할 거고, 전기나 전기 이전 대손 발생분을 회수를 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에 설정해 둘 거예요. 그럼 언제 대손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되고,
세 번째, 대손 세액 공제 유무를 확인을 할 건데, 자,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대변에 110분의 10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쓰고, 대손 세액 공제가 없으면 그냥 대변에 전액을 쓸 거예요. 100분의 10이라 했어. 110분의.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받으면 다 똑같은데 대변에 110분의 10을 부가세 예수금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만약에 전기에 얘가 발생한 걸 회수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런 분계란 이야기예요. 차변에 현금으로 110만 원을 받았는데 대손세액 공제를 대손 발생 시 받았다면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 쓰고 100만 원만 대손 충당금이라고 써줄 거고, 그런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대요. 110만 원 부가가치세가 생각이 나지만 과거에 받지 않았으면 나는 낸 거잖아 이미 억울하게. 그래서 그냥 대손 충당금 11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냥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 마지막 할게 대손 충당금 짝지를 찾는 거죠. 외상매출금 거냐 받으러 온 거냐. 항상 외상매출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가끔씩 받으러 온이나 미수금도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세무이급에 딱 한 번 나왔었는데 우리가 결산할 때에 설정할 때 방법을 연령 분석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령 분석법을 쓰는 거는 기간마다 대손 충당금 설정률을 달리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표로 줄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표로 문제 주면 얼마 설정할 거다라는 걸 보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방금 그 설정하려는 금액 추정액을 구했으면 대손 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보충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 있는지. 물론 결산자료 입력에서도 이 금액은 확인할 수 있지만 연령분석법을 100% 자동 결산으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분석법일 때는 우리 그 문제에 적혀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1억 원은 뭐 몇 개월 되었으니까 1% 그럼 100만 원 계산해 놓고, 또 뭐 5천만 원은 또 2% 해놓으면 또 100만 원 계산해 놓고 쭉 적혀 있는 대로 보고 계산해서 합치면 우리 대손 충당금 보충할 금액이 되게 그 추정액이 나오겠죠. 어떤 회차에서 나왔더라.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여러분 풀어본 적 없나요? 우리 책이 없었나? 우리 세무예금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없었나 보네요. 자, 그럼 제가
좀 쉬운데. 이따 쉬는 시간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못 찾겠어요. 자, 다시 이제 쪽으로 가서 자, 우리 47페이지로 가면 단기매매 증권이 여기에 있었었구나. 자, 그럼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제가 앞에 중요하다라고 말한 걸 체크를 했었고, 자, 이 단기매매 증권에 대해서 우리 책에는 지금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의선출법 해서 산정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기말되었을 때 우리는 일반적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동평균법을 쓸 거예요. 얘는 이동평균법을 써서,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이 A 회사 거, B 회사 거 두 개가 있는 거야. 근데 한 개는 오르고 한 개는 내렸죠. 그런 문제에서 각각 처리하라고 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오르고 내린 걸 순액으로 만들어서 분계 하나로 처리하는 거예요. A 회사 주식, B 회사 주식 있는데 하나는 오르고 하나는 내렸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단기매매 증권 내역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거 따로따로 하란 말 없으면 그냥 순액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하나는 100만 원 올랐고 하나는 70만 원 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30만 원 단기매매 증권 평가 이익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가에 대한 거는 됐고. 자, 우리 단기매매 증권은 주식만 되나요? 아니죠. 단기매매 증권은 채권도 되고 주식도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증권, 채무증권 전부 다 되는데, 단기매매 증권 보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주식이면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이 생기는 거고, 채권이면 가지고 있다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론 시험에서 이렇게 표현을 쓰면, 내가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뭔가 이익을 득하게 되죠. 우리 배당이라든지 이자를 수령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과일 열매, 얘가 열매, 그래서 그런 의미의 과실이라는 표현을 써요. 정말 구닥다리 같은데 문제 있는 사람이 구닥다리인가 봐요. 그래서 그 단기매매 증권의 과실은, 채권에 대한 과실은 이런 표현하면 이자 받는 거구나 하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실수의 과실이 아니고 열매의 과실,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지금 제가 쭉 이야기한 거는 당좌 자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죠? 우리 좀 쉬었다가 재고 자산하고 우리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넘어갑시다. 쉬었다 할게요.